과거 완결하고 인생을 개조하라.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저번에 드린 숙제는 잘 하시고 계시죠?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100번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서 쓰는 것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전에 말했던, 그래. 무의식 해체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한계가 없다는 거를 강조하고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하지만 이거를 지금 과거에 잘못 끼워져 있는 인풋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자전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케이스 스터디로, 나도 이렇게 돼서 내 지금 만족 못하는 나의 한계점들이나 나의 부정적인 그런 성향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일드 에그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인생을 미분해서 그 인생의 잘못된 인풋을, 회로 잘못된 회로를 분리해서 올바른 회로로 끼우듯이, 이번 강의를 듣지 않고 완결을 못했으면은 다음 강의 듣지 마세요. 이건 약속해 주세요. 나는 이 과거 뭐 모르겠고 나는 돈 버는 강의 들으려고 왔지, 과거를 청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을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없이 번 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잘못된 인풋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이번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이번 강의에서 들려드릴 솔루션을 꼭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고 변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인생을 미분해서, 미분이라고 하는 건 미분과 적분처럼 잘게 자르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1분 1초를 다 기억할 순 없겠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 과거의 것까지 다 기억해서 끼워져 있는 그런 퍼즐을 찾아서 그 이벤트나 그 당사자에게 가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는 지금 현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미화하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메타인지라고 하고 상황 인식 능력이고, 이게 뛰어난 사람은 메타인지가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잘못 끼워진 퍼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거의 반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문어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애기 때 태어날 때부터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 뭐 누구는 6살 때, 누구는 10살 때 기억만 있고, 누구는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억을 다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들, 이벤트들을 알마인드나 아니면은 그냥 글로써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쭉 서사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잘못 끼워진 인풋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 찾아낸 당사자를 만나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는 당신과의 그런 이벤트 때문이었는데, 이 이벤트가 별거 아니었다는 걸 나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이벤트를 극복하기로 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건 내 책임이고, 내 책임을 통해서 나는 선언하겠다, 내가 변하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부정적인 프랙시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프랙시스를 주입해서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분한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 못 볼 사람, 이거가 아니라, 만약에 사건의 당사자가 자기 부모님이던가 아니면은 아주 친한 사이던가 아니면은 아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엄청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이 걸리면 한 달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갖고 진실된 마음이 됐을 때, 그냥 이거 미션으로 생각해서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진실되게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책임이라 말하냐? 야, 제 책임이야. 내가 인생이 됐던 건 제 책임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해야 돼요.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이 슈퍼맨에서 나온 대사 있잖아요. 야, 가장 큰 힘을 얻기 위해선 가장 큰 책임이 따릅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의 그 삼촌이 얘기해줬던 말도 똑같은데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상호 치환이 되거든요. 큰 책임을 얻는 자는 큰 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얼만큼 질 수 있느냐, 내가 얼만큼 책임을 질 수 있냐의 그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책임을 다하냐의 능력의 차이는 당신이 돈을 벌고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는 목표와 그런 성과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내 책임으로 하는 거야. 그럼 물론 만약 예를 들었고 세월호 엄청 참사했잖아요. 그 부모들은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아, 내가 얼만큼 내 책임이냐. 그렇게 내가 피 같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었다는 그런 부모에게 이 자식을 잃었다는 책임이 내 책임이다. 부모의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어,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너무 비합리적인,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 내가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 책임이겠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애티튜드. 그래, 그 사람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 트레지디, 그 참사, 비극을 우리가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사람 탓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태도는 내 책임으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는 태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인생의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게 보통은 이제 기독교적인, 천주교적인 그런 순리잖아요. 다 죄를 사하해 주겠다. 내가 죄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을 회피하니까 내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하느님 이런 분들이 죄를 대신 받는다. 우리는 죄가 그들 때문에 사하여졌다. 라는 거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삶에 대한 기만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종교적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려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 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기는 거죠. 뭔가 종교적인 얘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제가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처럼요. 그래서 모든 성공에는 일련의 시련들이 있고 그 시련들을 오로지 받아들이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서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해갖고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나는 극복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트라우마나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나 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고통이나 트라우마들은 더 이상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되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내 고통을 얘기함으로써, 타자에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나 스스로의 그런 고통을 한 걸음 뒤로 가서 제3자로서 관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땐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적인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 때 엄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 이 과정을 회피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회피하고 뒷걸음질 치고 안 보려 하고 정면을 응시하지 않으려 하면, 그러면 인생이 뭐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꼭 전화하시고 여러분 이벤트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분에게 연락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다 제 얘기예요. 아주 창피한 제 얘기인데 저는 이걸 왜 말하느냐. 더 이상 나는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얘는 뭐 그게 회사 2번 떨어진 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있어. 다들 댓글을 보면은 아니 남들은 얘기하기 쉽지 않고 그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퇴사한 얘기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 좀 생소했다.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나의 치유 행위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고통받지 않아. 그리고 관심도 없어, 사실은. 나는 더 큰 거를 바라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치유가 되면서 그 내 인생이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인생을 미분한 얘기를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엄청 내성적인 그런 인풋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6학년 때까지 왕따였어. 은근히 따돌림, 은따라고 저희는 했었는데, 왕따는 그냥 대놓고 따돌림인데 나는 은따였어.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집을 같이 가는데 친구들이랑, 근데 둘이 남은 거야. 모르는 친구들이랑. 근데 나는 거의 반에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친구들이랑. 왜냐면 엄청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애였단 말이야. 근데 같이 가면서 얘랑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게 불편했던 거야. 그 한 5분, 10분 정도의 같은 길거리를 가면서 옆에서 걸어가는 친구와 얘기를 할 거리를 막 찾은 게 엄청 불편했고, 이게 나는 진짜 소극적이라서 나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인생을 미분하면서 내 이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들을 어디서 왔을까라는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6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엄청 강력하게 된 기억이라서 6살 때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야. 나 36인데. 어떤 얘기였냐면은 까마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26, 24살 때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셔갖고 엄청 젊으셨을 때 낳으셔서, 저는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시고 증조 할머니 손에 고등학교 때까지 컸거든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나이가 거의 칠순이 되시는 그런 할머니께서 키우시니까 좀 꾀지지하게 다녔겠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세련되게 입지도 못하고. 그래서 후드티를 입은 기억이 있는데, 이 후드티 끈 있잖아요. 끈을 6살짜리가 이게 재밌으니까 맨날 씻고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 후드티 끈이 엄청 흥건하게 젖어 있어갖고 후줄근하게 다녔는데, 나랑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울트라맨 비디오를 보여준다고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거기 부모님이랑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좀 나를 좀 안 좋게 봤나 봐요. 왜냐면 꾀지지하고 막 더럽게 댕기고 막 가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친구로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씻고 다니지 마라 하면서 좀 저에게 많이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상이지만은 제가 나가고 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아버지께서 얘는 어울려 다니지 마라. 좀 이상한 애 같다. 이렇게 어울려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해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 친구는 어느 순간에 다음 날이고 이튿날이 돼서 같이 놀려고 하니까 너랑 안 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봤던 모든 친구들이 나를 다 왕따를 시킨 거예요. 6살짜리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나름에는. 그래서 왜 나랑 놀아주지 않느냐 하면 따진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거지, 친구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러 그 무리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어요. 6살짜리인데 너무 분한 거야. 돌을 맞고 막 그러니까.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때마침 우리 집 마당에 죽은 까마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까마귀를 할머니가 그거 버리려고 옆에다 내놨는데 그게 딱 6살짜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까마귀를 씩씩거리면서 마당에서 집어왔고 다리를 딱 집어왔고, 그게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 더럽고 막 혐오스럽고 했던 거가 기억나겠죠. 하지만은 그거를 6살짜리가 들어갔고 얘네들한테 반격을 하기 위해서 가서 울면서 이렇게 까마귀 깃털 날리면서 막 흔들어 제꼈던, 돌을 던지는 애들에게 이렇게 흔들어 제껴갖고 울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 30년이 지났는데 36살인 제가 지금까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인풋으로 프랙시스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활발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게 팍 박혀버리니까, 회로가 잘못 박혀버리니까 앞으로 매사에 그런 비슷한 상황과 소극적으로 내성적,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타자를 대할 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나는 그렇게 타자들이 배척하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좀 더럽고 막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가 딱 박혀버려서 계속 반복이 된 거지. 그래서 프랙시스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아웃풋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내게 되고, 그게 36, 30살까지 이어지면서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나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그 인풋을 알아차렸거든. 메타인지를 하갖고, 내가 6살짜리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지금 그 당사자는 만날 수 없지만 친구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언한 거지. 내가 이랬던 것 때문에 지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30몇 년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게 내 책임이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인풋이 잘못 들어가서 생겨버린 내 프랙시스고 나는 변화하겠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자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사교적이고, 그리고 대화를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변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뭐 그냥 조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성적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그런 성격으로 변화가 된 거죠. 첫 번째 예시가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기성세대의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 이것도 이벤트를 왜 내가 기성세대를 자꾸 혐오하고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유학을 다녀와서 취준생활을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그 4년 동안의 취준생활을 했는데 이 이벤트를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들여갖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억대의 그런 금액을 부모님께 빌려서 썼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그 알바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알바를 몰래 했어요. 부모님들은 사실 알바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미안한 감정 때문에 그런 알바를 고깃집에서 했는데 몰래 했죠. 엄마 아빠가 엄청 싫어했죠. 근데 마침 아버지께서 회사 다니던 회사에서 마침 내가 알바하고 있는 시간에 그 고깃집으로 회식에 온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는 이제 제가 이제 조종사를 하려는 그런 지망생이다 보고, 그리고 교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엄청 자랑을 했던 거지. 그런데 알바를 고깃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따름에는 탐탁지 않게 하고 나름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예약 목록에 아빠 이름이 있었고 그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걸 알았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회식했어? 20명 오는데 오지마, 나 여기 사실은 알바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빠가 야 이미 가고 있어 하면서 간다고 한 거예요. 너무,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오시다가 보니까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아빠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을 해서 눈을 딱 회피하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20살 땐가 24살 때. 그래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창피하다고 하더라도 아들 아들인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아예 없는 유령 취급을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아빠한테 끝나고서 이게 말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아빠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반감이 생긴 거야.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런 이벤트가 생각이 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해서 아빠, 내가 이래 이래 해갖고 아빠한테 그런 대척점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래서 아빠한테 티격태격하고 아빠랑 맨날 의견이 부딪히고 싸웠던 것 같다. 하지만 나도 아빠가 되니까 어느 순간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았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서운했는데 아빠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부족한 나의 책임이고 앞으로는 아빠에게 더 잘하는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전화로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빠도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잘못된 회로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것으로 됐고, 아빠는 이제 진짜 신기했던 게 아빠랑 대화가 안 통했거든요. 진짜 대화가 안 통했어. 저도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아빠도 엄청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기성세대 전역이었기 때문에 말하면 맨날 싸웠어. 근데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나니까 아빠도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아빠도 갑자기 동생보다 나를 잘해주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야. 내가 변화를 시킨 거야. 나 스스로도 내 자기 체면을 걸어서 프레식스를 깨버렸지만 아빠도 내 선언에 따라서 타자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젠 엄청 잘 지내고, 오히려 서로 막 엄청나게 이제 좋은 아빠와 부자 관계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엄청 맨날 싸웠던 그런 부자 관계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 그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네, 아빠한테 받았거든요. 저희 아빠의 장점의 단점을 제가 감히 아들인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저희 아버지께서는 단점은 고집이 너무 세다, 대화가 안 통한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장점. 하지만 우리 아빠는 20살 때부터 피웠던 담배를 20년, 30년간 지금까지 끊을 정도로 엄청 결단력이 있고,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그런 성실함의 대명사이시다. 장점. 근데 제가 그거를 프락시스를 계속 받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장단점을 받았고, 그 고집이 세다는 단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 이제 교직에 계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게 인생의 꿈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장 선생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사를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저 아버지를 닮은 저도 퇴사를 한 2번 했죠. 저의 완전 꿈이었던 조종사를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런 프랙시스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 같다고 저 스스로 판단을 했고, 이런 고집이 있다는 걸 내가 메타인지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된 거, 알아차리게 된 거고, 이걸 변화시키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엄청 잘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얘기보다는 남의 말을 공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세요? 미국 대통령들에게 심리학자가 그런 조사를 한 거예요. 심리 조사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 그 80%가 사이코매틱하대요. 사이코매틱하다는 건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욕이 있고 80%가 명예욕이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그냥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강했대요. 그래서 사이코매틱하다는 건데, 이게 사이코패스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는 그 엄청난 그런 차이를 그냥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사회에서 푸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지만, 하지만 이거를 내가 사이코매틱한 성향이 있고 고집이 세고 권력욕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남의 얘기를 더 공감하고 남의 얘기를 더 듣고 그리고 참모들의 얘기를 더 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계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인풋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다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거 그거 인지하는 거 자체가 메타인지가 높다는 건데 그 인지하고 그걸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이런 이벤트를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변할 수 있다. 이게 그 전 강의의 모토였잖아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인생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변해야 된다. 단 전화 한 통화 하나로.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내가 변화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열망과 그리고 이 사람을 모두 용서하고 이 사람은 책임이 없고 이 사람을 내가 이해 못한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미분해서 그 잘못된 퍼즐 억지로 끼워 맞췄던 잘못된 퍼즐을 돌려 막을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렵겠죠. 여러분들 제가 예시를 드는 거 또한 어떻게 보면 제 흉이잖아요. 근데 저는 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미 저는 알아차렸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인생이 있을 때 그 프랙시스가 엄청 반복이 되면서 나 자신의 자아를 만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많겠어 이벤트가. 근데 생각나는 거 다 해야 돼요. 생각나는 거 생각났을 때마다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거를 모두 내 책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난 변화하겠다. 선언! 그걸 반복해서 한다면 알아차리게 되겠죠. 소극적으로 난 소극적인 사람이야 해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내 모습에서 근데 나는 6살 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웃기잖아요. 6살짜리 뭘 한다고. 근데 그게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6살짜리가 까마귀 들고 막 했던 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내가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잖아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면은 소극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인풋을 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막 스토리텔링 그런 그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알아차린 것 뿐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사업하는데 이런 지장이 되는 것들, 이런 부정적인 프랙시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이번 강의의 숙제이고요. 한 명이 결국 떠오르실 거예요. 결국에는 아주 크게. 왜냐면 나를 정의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자기가 잘 알거든요. 써보면 엄청 컴플렉스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한번 쭈르륵 한번 써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날 때까지 다 써보는 거야. 그리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청과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쟤는 아닌데 돈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 몰래 아주 어렸을 때 아빠 지갑에 손을 댔던 거야. 아빠 지갑에서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몰래 돈을 가져가갖고 몰래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지. 근데 아빠가 그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맞은 거야. 참고로 저희 아버지 아니세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니까 제대로 된 인풋이 안 들어가게 된 거지. 프렉시스가 잘못 설정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돈을 가지는 거는 엄청 죄구나. 돈에 대한 죄책감을 얻게 돼버린 거야. 내가 10,000원 가져갔는데 이걸 내가 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죄구나 라는 얘기를 어린 마음에 들었고 30년이 지난 내일까지 잘못된 프랙시스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저축할까요? 아니요. 이게 죄책감이다.
빨랑 죄책감을 해소시켜버려야겠다. 소비만 엄청 하는 거야.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죄책감이 없으니까 돈을 써버리면서 돈을 소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죄책감을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돈을 벌려요? 안 벌리지. 예시로 들어버릴까요? 우리가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거의 80%의 확률로 그냥 망한답니다. 원래 되돌아온대요. 왜냐면 그만큼의 돈을 써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큰 돈이 오니까 나는 원래 빨리 그런 죄책감을 가진 그런 프랙시스를 통해서 돈을 빨리 써버려야 되는데 그냥 마구마구 난잡하게 뿌리고 다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그냥 원래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호나우지뉴가 완전 거지라면서 요즘에 축구 선수. 왜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브라질 태생으로서 브라질 못 사는 그런 빈민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뭐 저축하는 뭐 그런 거를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돈이 없다 막 가난한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프렉시스를 받아갖고 나는 가난한 인지 부조화가 생겼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이거 돈 써본 적이 없어. 빨리 없애버려야 돼라는 생각만 해버려갖고 다 써버린 거야. 결국에는 감옥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뭐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돈을 벌기 전에 이런 프랙시스를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예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이게 두뇌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26살, 24살 때 저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증조할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문제가 증조할머니가 한글을 모르셔요. 교육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냥 키워주시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8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로 가게 됐고 한글을 못 깨우치고 가나다라다 마바사도 모르고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영어도 막 배우고 하는데 한글을 못 깨우친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거지. 정교에서.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제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 같은 동문의 선배였던 거예요. 엄청 엄청 넘보지도 못한 큰 대선배였고 그 대선배가 담임 선생님인데 내가 한글도 못 깨우쳐갖고 콧물 찔찔하면서 오니까 저희 어머니를 따로 불러갖고 애 공부 좀 시켜. 왜 어떻게 한글도 모르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나보다 어렸던 그 어머니께서는 그게 충격을 받고 엄청 수치심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 남 창피하게 대선배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자식 교육 못 시켰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는 엄청 혼났어요. 왜 이것도 몰라 하면서 빗자루를 엄청 맞고 막 울면서 맞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게 그때는 8살이잖아. 8살인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면은 얼마나 그게 인지 부조화가 프렉시스가 강하게 박혀버린 거냐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꿨냐면은 나는 남들보다 멍청해.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3배, 2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는데 남들보다 멍청하니까 더 해야 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감히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했어. 그래서 그런 게 또 남에게 전파가 돼서 다른 애들이 나를 별명을 어떻게 불렀냐면 람보르기니라 불렀어요. 람보르기니를 비꼰 거지. 왜냐면은 연비가 엄청 꽝이잖아요. 람보르기니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잘 안 나오니까 연비가 안 좋다고 람보르기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선언했지. 전화해갖고 엄마 내가 지금까지 30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부터 선언하겠다. 내 책임이었고 내가 잘못 인지 부조화가 됐. 그리고 프랙시스가 잘못 끼워졌던 내 책임이고 엄마 책임이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는 선언하겠다. 나는 누구보다 깨어있을 거고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더
내 지식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살겠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분명히 프랙시스가 있으실 거예요. 잘못된 프랙시스. 이거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와. 화면이 막 안 나와. 막 이상하게 막 금가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컴퓨터 뜯어갖고 잘못된 회로를 계속 체크를 해서, 아, 이게 잘못돼서 지금 회로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서 바꾸잖아요. 그 바꾸는 과정을 우리 뇌 메타인지를 통해서 알아차리고, 앞으로 이게 잘못됐거나 그 잘못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뀐다는 거지. 인생에 인간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검은 머리 거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왜냐면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냥 알아차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이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더 노력해야지만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지만 성공한다는 거 자체가 심리학 용어로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붉은 여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계는 이상해요. 나는 엄청 걷고 있는데 남들보다 더 뒤처지고, 가만히 있으면 엄청 걷고 있는데 남들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붉은 여왕이 말해요. 이 세계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은 뒤처지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붉은 여왕 컴플렉스입니다. 제가 그 붉은 여왕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꿔갖고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바꿨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를 바꾸는 그런 계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 이거는 완료를 못했으면, 과거를 해부해서 미분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완료하지 못했으면 아까 호나우 진유처럼 어차피 원상태로 복귀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버는 시스템, 심리를 만드는 비즈니스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면은 분명 한 분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야. 과거를 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변명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못 컴퓨터 세팅이 돼 있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추후에 잘 나올까, 아웃풋이 잘 나올 거라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화 꼭 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울면서 내가 진심으로 그 상대에게 선언을 하고 내가 변하고 내 책임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뭐래 얘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보일드 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했는데 상대가 안 변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두렵다.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인생, 우리네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선언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반응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 아버지께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을 때 아빠도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빠는 뭐래 이랬어요. 그리고 뭔가 얘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죽을 때 되면 사람 변하니까. 그래갖고 엄청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 이렇게 순하게 된 거고, 이게 관계가 회복된 거지.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 상대방까지 알아차리게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반응은 중요치 않아요. 그 선언을 했다는 건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겼을
당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아쇠를 당긴 거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상대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일드 에그님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는 더 컴플렉스한 복잡한 그런 관계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관계예요. 그냥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엄청 잘못 프랙시스가 되어 있다는 그 프랙시스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 그 힘들었을 때 그거를 극복했을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도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서 세 번째, 술 먹고 해야 될까요? 술자리 한번 가질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비추해요. 왜냐면 조금 뭔가 민망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심이 안 느껴지고 그 술 먹고 그냥 술김에 했던 그런 조금 서로 민망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술자리를 갖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그렇게 술자리를 갖고자 한다면. 하지만 술을 먹고자 하면 진정성의 그런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적으로 내 책임으로 오롯이 받아들일 때, 그때, 그리고 상대방을 오롯이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진정성 있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근데 저는 그 이벤트를 가졌던 분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해외에 계세요. 그리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서 연락처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방아쇠를 당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전화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냥 편지를 한번 쓰세요.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쓰셔갖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잘못된 프로세스가 있었고 이 프로세스를 나는 변화시킬 각오가 돼 있고 지금 내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편지를 쓰셔갖고 그분한테 보내주시는 행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태워버리세요. 만약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그런 프랙시스가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선언된 그 회로로, 인풋으로 변환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기존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내 것은 내가 아니까 그렇게 선언까지 힘들게 했는데 안 변하겠어요? 똑같이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힘듦을 가지고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르게 내가 원하고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행위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예. 인생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방법론적인 걸 알려드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부드리지만 이거 아직 못했어 하면서 그냥 다음 강의 들으면서 나중에 할게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거 반드시 완결하시고 다음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왜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깨진 독에 물 붓는다고 그게 차지는 않거든요. 메꿔 놓은 다음에 자기의 트라우마와 자기의 잘못된 관념과 자기가 진정으로 스스로 자기 혐오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킨 다음에 제 거를 오로지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좀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번 강의에서 숙제로 내드린 과거를 미분해서 그 이벤트를 찾아서 당사자를 찾아서 얘기를 해보고 선언을 해라. 그리고 변화해라. 이거를 하시고 적어도 한 번,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 인생의 기간 중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나를 존재하게 했던 사람이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랬죠. 한 분 전화통화 하시고
과거를 해부하셔갖고 과거를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